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가라앉아 있는 흐름들입니다. 시장 분석하고 또 관심 섹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잠깐 보고요. 얘기하겠습니다. 전력기기, 다시 슈퍼사이클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전력기기도 오늘 또 많이 빌려서요. 조정의 기회일까 이런 쪽으로 해서 전력기기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잭슨홀 회의 이후에 이제 다음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들 좀 약간 관망 올라오면 차익 실현 분위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어제부터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도 분위기가 별로 썩 좋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뭘까 좀 고민해 보면 지금 환율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정사실화 이 부분들은 역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 뒤로 주가가 쭉쭉쭉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내수주 부분들이 조금 더 약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주에 대한 약간의 센티가 조금 추저들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샀던 수출주 중심으로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유틸리티라든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수급들이 좀 넘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인 인터넷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건설주 이런 쪽도 조금 넘어간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이 환율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환매 장소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M7 관련된 집중 치우침이 다소 좀 완화되면서 S&P 500의 493종목, 그러니까 M7을 빼고 난 나머지 쪽에 EPS 어닝의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고 M7의 비중이 조금 더 줄고 있다. 그 부분들은 M7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S&P 500 내에 M7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구간으로 인해서 좀 확산세에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M7이 주춤하지만 다른 쪽에서 주가들이 올라간다는 점, 이 부분들 때문에 국내도 아마 그런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유틸리티,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건설주, 예를 들어서 GS건설이나 HTC,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올 정도이고요.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원만하게 약간의 그 파업 이슈만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래도 강세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섹터의 순환매가 다소 좀 나타나면서 기존의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인데 금융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이 좀 강했다가 거기는 오늘도 약하고, 그나마 어쨌든 시장이 제일 버티고 있는 게 바이오 같습니다. 바이오 시각은 어떠세요? 네, 역시나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퓨처캠 이런 종목들까지도 바이오가 괜찮았고, 오늘 장중에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한 3, 4년 만에 100만 원 장중에 갔었죠. 그러다가 윗골에다가 쫙 밀리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당분간 제약 바이오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리가겐 바이오나 알테오젠 등과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도 최근에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11만 원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가 역시 주도 섹터로서 예를 들어서 대선 관련된 걸 보더라도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되더라 한다라도 결국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유한양의 FDA 승인 것 같은 개별 종목단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개별 종목단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는 호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학회가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11월 달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월 단위로는 11월 달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는 섹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서 좀 모멘텀 강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끌고 갈 수 있으나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면서 시소게임과 더불어서 약간 낙폭과대였던 또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또 오후 들어서 반등세가 나올지 약간 좀 빨갛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과 컴퓨터는 오늘 제법 한 3, 4% 정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이 마이너스 빠졌다가 지금 보합이나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가끔씩 지금 오전장에 보입니다. 제약바이오가 힘이 좀 빠지면 오후장에는 많이 빠졌던 화장품이나 반도체 소부장의 약간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수가 좀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순환매 양상에서 좋게 보시는,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좋게 보시는 섹터를 몇 개만 좀 간략하게 좀 나열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뭐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네. 사이클을 탔을 때에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하반기까지는 좀 더 끌고 갈 수 예. 있고요. 뭐 대장주인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특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 ETF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네. 보이는데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20만 원 넘어서면서 조근조근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3반은 뭐 100만 원 찍었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바이오 관련된 제약 관련된 이 부분에서 큰 종목들 예. 그리고 유한양행은 11만 원을 좀 넘기는 모습을 어제 보였지만은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가적인 레벨업,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중국 업체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8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갔다가 2차 데이터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2차 데이터가 나오면서 8조 원까지 갔던 게 20조 원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아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관련된 부분에 2차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가 조만간 또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부분에서 좀 의미 있게 나온다고 한다면 또 이런 부분도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큰 종목 중심으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만 보셔도 충분히 매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도 충분히 천천히 매매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구가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있는 종목들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네네. 관련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ST팜 이런 종목들까지도 네. 요즘에 보이는 잠시만요, 종목입니다. 부장님.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결권 기관이랑 국민연금에서 좀 반대 의사를 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네, 85.7% 찬성으로 네, 통과가 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부장님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맥락이 뭐냐면 바이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골라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런 이 순환매에서의 섹터별로 어떤 섹터를 좀 우선순위를 두시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세 개만 얘기해 주세요. 네. 세 개만 꼭 찍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는 바이오, 하반기에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 좀 금리 인하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정책적으로 좀 예. 계속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안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50개까지 좀 늘린다든지 이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 수가 뭐 150개로 한정이 되고 좀 더 늘린 쪽으로 간다면 기존에 은행주만 좀 집중됐던 보험주만 집중됐던 것들이 네. 종목의 확산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결국 그 중심에는 보험주라든지 은행주가 있고 또 밸류업 관련주. 그렇죠. 은행주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되면 은행주도 지금 좋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좀 튀고 있는데 역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보험주 중심으로 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주도 역시 하반기에 조금 더 정책적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역시 엔비디아가 28일 정도에 뭐 뭔가 나오겠지만 기대감을 너무 높이는 것은 지금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 뒤에 뭐 블랙을 신제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전순환 대표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커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변곡점이 정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28일 날 뭔가 확인이 됐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주가 더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과대했던 반도체 소부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좀 절반 정도의 반반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엔비디아 자체의 실적에 대한 구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뒤에 어떤 커멘트냐에 따라 그 분석이 하반기 반도체 등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아래로 분명하게 좀 갈려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핫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력기기인데요. 전력기기는 그야말로 뭐 상당히 그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주도주군에 있었는데
근데 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비교 전력기기 쪽으로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마침 다루는 날인데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거의 한 5% 가까이, 효성중공업은 7% 빠지면서 오늘 낙폭이 물론 시장의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럼 전력기기에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어 빠지는 거냐, 아니면 시장 영향이냐? 분석 좀 해주세요, 전력기기. 네. 네, 뭐 산업의 영향에서 뭐 업황 전방 산업이 나빠갖고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AI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지금 빅사이클의 초입 단계 한 개 분기 정도에 지났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물론 중간에 AI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물론 있다는 점에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나 이런 수요가 단기적으로 뭐 몇 달 사이에 전력 수요가 막 전부 다 공급이 풀리 차가지고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급하게 전력 수요가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급단으로 본다면 여전히 쇼티지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 과거에도 종목들이 이렇게 부침이 좀 있다가 또다시 주가들이 쫙쫙 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변압기 이쪽은 상당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역시 천문학적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들의 지금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정도인데요. GPU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HBM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빅테크들의 기본적인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빅테크들은 지금은 선수금까지 지급하면서 GPU, HBM 장기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 지금은 충분한 전력 확보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빅테크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럽과 미국의 폐기된 석탄 발전소 부지를 매입해서 송전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의 H200 출하량 증가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까지 달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2분기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3E가 하반기에는 60%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점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소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차세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블랙웰 플랫폼에서 결국 조금 지연됐다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호포로 충분히 대체를 했다는 이슈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보는 것 같고, 신제품인 블랙홀 제품 플랫폼에서 HBM3 8단과 12단 채택이 확대되면서 HBM 용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HBM3 비중이 80% 이상으로 내년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랙홀 울트라 같은 경우는 8개의 HBM3 12단 스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B200 경량화 제품인 B200A에서도 HBM3 12단 제품이 탑재되면서 기존의 GB200의 교체 수요 증가가 내년에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HBM3E에서 12단 제품도 내년 같은 경우는 50%까지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4분기부터는 HBM3 12단 계획을 아마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홀 플랫폼 전력 소비량은 기존 호포 시리즈, 즉 H100과 H200 대비 50에서 70%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H100의 전력 소비는 최대 700W로 기존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2배 이상 높아지고 있고, 블랙웰 B100 같은 경우는 1000W, 그리고 B200은 1200W로 향후에 전력 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오래된 발전소 부지 매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국 북부의 오래된 에그러그 발전소와 스켈턴 그랜지 발전소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을 보고 있고 27년도 착공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를 결국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편 버터스 데이터 센터는 베를린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노후 군수 공장을 인수하면서 26년까지 데이터 센터 잔치로 아마 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뭐 기존의 발전소 부지 매입이 들어가는 것은 뭐 전력망, 용수, 물이죠. 그리고 가스, 이런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고용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 여기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슈퍼 사이클이 충분히 지금은 초기 단계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또 실적 베이스로 많이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들이 우려된다. 피크아웃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장기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캐펙스 투자를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 정도까지 성장이 구가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조정 이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비중 확대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은 주가는 하루하루 움직이지만 산업은 하루하루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산업의 업황이 좋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환율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도 수출주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전력기기 쪽에서 그러면 조금 더 주목해 볼 기업 대표주가 현대일렉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게 재룡전기. 네. 그 밖에 이제 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전선주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조금 주목할 기업은요. 네. 역시 뭐 시장에서 변압기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가 가장 뭐 핵심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일 수밖에 없고요. LS 일렉트릭은 8월에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일부 좀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효성중공업은 뭐 앞서 말했던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보다는 조금 이제 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선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가 따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재룡전기라 이제 재룡산업,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좀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뭐 변압기 부분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산업의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걸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떠나서 미국의 아주 노후화된 지금 변압기 전선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30년 이상 된 것들 75%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도 정도까지는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이 인프라망 구축은 굉장히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대선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후보이든 관련된 후보이든 해리스 후보이든 누가 되더라도 인프라 관련된 쪽은 역시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인프라가 주택에 대한 인프라는 아닌 거죠. 전부 다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 관련된 쪽에서 대장주인 현대일렉트릭을 좀 지켜봐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매출액은 3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뭐 7천억대 정도,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도 한 5천억 가까이 기록할 걸로 보여서 작년 대비로도 단기순이익이 9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뭐 외형과 수익성 개선세를 이끌어나는 전망이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미국 시장의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서 역시 현대일렉트릭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좀 증가되는 시장들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 외에도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AI 사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축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증가, 그리고 노후 전력망 시설 교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내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식성이 높은 미국 내 캐파를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에서 미국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좋고요. 그런 면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설비 확보한 점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뛰어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 내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현대일렉트릭이 아마 대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해설 오늘 핫섹터는 전력기기였습니다.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스터디하면서 기회로 삼을 만한 구간이라는 말씀인 거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